원조 핫한 코너죠, 원조. 예. 뉴스공장과 함께 무럭무럭 성장해온 두 분.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불후의 명저 끝나지 않은 전쟁 저자 안민석입니다. 미국에서 무사 귀국했습니다. 막 공항에서 지금 뉴스공장 출연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침에 뉴스공장 출연하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일로 오신 거죠? 네, 제가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뭐 우리 안 의원님이 내부자들 출연 때문에 비행 일정까지 조정하고 네. 새벽에 이렇게 귀국하자마자 이렇게 달려온 것은 왜냐면 여기 나와야 책 얘기를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읽혀요? 이거 읽히면 안 되는데. 근데 이번에 이미 LA에서 제가 대단한 이제 일이죠. 봉변 당한 거 이야기 이제 들으셨죠? 아니, 언론에도 크게 났습니다. 봉변 당하셨다고. 예, 이게 어떻게 제가- 구체적으로 봉변을 당하셨는지. 아니 그 북토크장 가려고 하는데 지하 주차장 내려서 행사장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20명이 나타나서 어떤 분은 뭐 아주 뭐 저 흉기 같은 것도 들고 계시고요. 흉기요? 그래서, 예, 기습 공격을 제가 당한 흉기, 거고요. 예를 구체적으로 어떤 흉기? 그런 흉기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하여튼 피켓 같은 걸 흉기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포함해서요. 예. 평생들을 욕을 다 먹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래 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연로하신 제가- 분들, 동영상에는 연로하신 분들 그냥 몇 분 정도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항의하시는. 다시 한번 정도. 자세히 보세요. 예. 거기 아주 근장한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그분들한테 좀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책 홍보가 됐기 때문에. 출판사 측에서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이거 100억짜리 책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가을에 책 홍보 좀 하려고 했는데 8세 지금 이제 다 매진되게 생겼고 이제 곧 이제 10세를 향해서 의원님이 혹시 알바들 쓰신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일각의 오해를 들을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10세를 찍으면은 지금 8세 이제 거의 다 매진됐는데 의원님 10세 직접 하지 찍으면은 않았다면 출판사 쪽에서 어떻게 한 거 아닐까요? 그런 일각의 뭐 공장자 같은 업무론으로 세상 보는 사람들은 그럴 그러니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10세를 찍으면은 뉴스 공장 우리 가족들 스태프들 공장장 김성태 의원님 제가 고기를 제가 뭐 나까지는 쏘겠습니다. 빼고 하셔도 좋고 예. 그 안 의원님이 LA에서 이제 봉변을 당하셨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걱정을 많이 공빈이 했는데 아니라 기습 공격. 아이, 그렇게 너무 또 사선 의원이나 되시는 분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생각이 다르면 반대 의사를 표출할 수가 있죠. 때로는 시위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폭력이나 폭언 같은 이런 위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제는 뭐 우리 안인도 집권당의 의젓한 중진 아니십니까? 비록 의원님을 그러면은- 비난하고 이협했을지라도 그분들 역시 우리가 보다듬고 또 품어야 할 국민이니까 의젓하게 나가시고 저는 그 이후에 국적 출동한 미국일지도 놀라운- 모릅니다. 국민이 놀라운 아닐 수도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 있지만은 잘 슬기롭게 아니, 대처하셨고 남의 말이라도 저렇게 쉽게 하시는데 아니요. 차 안에 갇혀가지고 30분 동안 둘러싸여가지고 그렇게 협박 당해 보세요. 뭐라고 하던가요, 둘러싸고 나서? 몇 명 제가 정도가? 평생들을 욕을 다 들었다고 왜 책을 썼냐, 그래요. 책 내용이 이게 뭐냐, 이런 거였나요? 저는 그분들 가짜 교포들이라고 보고요. 제가 LA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토크에 오신 이제 교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요. 저 사람들은 진짜 교포 아니다. 정말 창피하다. 그런 말씀 하셨고. 교포가 아니라는 건 누군가 동원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의미인가요? 실제로, 네. 이 집회를 모집하는 광고가 떴고요. 네. 그 돈을 준다. 그리고 세게 뭐 지르는 사람한테는 돈 더 준다. 그 돈을 광고를- 걸고, 그날 안민수 의원님을 둘러싸고 항의를 했던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네, 그게 인터넷에 있는 것을 아하. 시민단체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참 지금 미국 서부 시간으로 오후 3시 38분인데요. 이거 어떻게 돌파하셨습니까, 오늘? 사선 의원으로서. 이제 경찰이 왔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미국 서부에서 네. LA의 내여사 우리 회원들, 샌프란시스코의 공감 회원들, 이 뉴스공장 청취 중인 우리 교민들, 또 모든 해외 교민 여러분, 안민석의 무사귀국 인사말 전해 올리겠습니다. 이때까지 하셨잖아요, 지금. 아니, 이렇게 경찰을 불러서 이제 탈출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야당이었으면은 아마 총영사 측에서 좀 네, 하여튼 뭐. 나몰라라 했을 텐데, 지난번에 텍사스에 뭐 간호장교 찾으러 갔을 때는 그때는 휴스턴하고 그 뉴욕의 총영사하고 대사관 측에서 뭐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그때는 신경도 경찰이 안 썼거든요. 의원님을 제압하러 왔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번에는 듣기로는 반대하는데요. 안민석 그때는 뭐 그쪽에 우리 공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LA 총영사님이 그 LA 경찰서장에게 직접 전화하셔서 빨리 저 사선 의원을 빨리 빨리 수도권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경찰 지금 미국 경찰의 호의를 받은 첫째 제가 대한민국 이렇게 정치인이 들리는 됐습니다. 이야기로는 안민석 의원이 미국에 떴다 하면은 네. 이미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뜨는 과정에서부터 미국의 우리 공간에는 거의 생중계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비행장의 영접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안민석 의원의 사실 미국 활동에 대해서 우리 공간이 모든 걸 지금 다 파악을 하고 또 뒷받침하려고 노력하죠. 수도권 사선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번 그 봉변 현장도 우리 공간 측에 LA 경찰청의 신속한 협조 요청에서 출동이 이루어진 거고 다 뭐 저는 대처 잘 하셨는데 이 출동한 미국 경찰하고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이 SNS에 또 게재까지 하시는 것은 조금 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뭐 그 한 20분 동안 차에 갇혀 있으면서 봉변 당하면서 그분들 얼마나 믿고 하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말씀이 저를 걱정하시는 건지 제가 아내님을 늘 형제처럼 또 아끼고 위하는 한 사람으로서 높아심에 드리니 아니, 그래도 오버하지 이제- 말라는 거죠? 아니 네. 그래도 김성태 의원님께서 네. 무사하냐고 문자 오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요. 역시 우리 김성태 안민석의 케미 이것은 당을 떠나서 참 아름다운 케미구나 느꼈고요. 제가 그 경찰하고 무슨 케미가 있었나요, 지금? 경찰하고 사진을 올린 것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알겠습니다. 이제 경찰하고 그 얘기 그만하죠, 이제. 예, 또 그러니까 기념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한 15분, 20분 웅성웅성 하다 끝난 거잖아요. 너무 아무튼 끝나지 않은 책 선전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자, 잘 아니 벗어나. 사람이 죽다 살아왔는데 뭘 길게 할 게 아니냐. 아니, 차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끝난 거 같습니까? 네. 가다 그랬을 보세요. 때 김호중 같았으면 어땠을까? 그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저는 뭐 나더라고요. 사인했겠죠. 다 내려가지고 그분들에게. 아니 그 사진 찍고 한 사람 한 사람. 안민석 의원께서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예. 그 이제 정유라를 이렇게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 종교 행사하는 곳을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차를 갖다 대고 이제 있을 때도 뭐 먹지도 못하고 용변도 못 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확인해 보면은 햄버거는 먹고 또 소변도 다 본 거거든요. 그렇듯이 뭐 이렇게 엄청난 봉변을 당했지만은 그 내용은 적절하게. 아니, 저는 15시간 갇혀 있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15분 정도 갇혀 있다가 경찰에 즉시 출동해가지고 바로 나오신 다음에 경찰과 기념사진 찍고 돌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발로티네 안민석의 현장 정치를 이렇게 겸하는 우리 공장장과 김성태 의원님. 자, 현안으로 제가 이런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 들으려고 새벽에 비행기 내려서 여기까지 왔는지 참으로 제 스스로가 한탄스럽습니다. 예. 그 왜 나오셨어요? 자, 안 계시는 동안, 국민의당 생사령탑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드디어 선출이 됐습니다. 자, 각자 평가를 해주시면. 사실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만 잠깐 민주당하고 이 대립각을 세웠지, 그동안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어요. 특히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는 상당히 오락가락 행보를 자주 보이면서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정치인이나 야당이나 존재감을 잃으면 끝나는 것이죠. 안철수 후보 본인이 천명한
선명한 야당의 길을 걸어간다면은 안철수 대표 본인이나 국민의당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안철수 대표가 자숙의 시간도 없이 성급히 복귀한다는 데 대해서 말이 많았죠. 뭐 더더군다나 제보 조작 사태까지 터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뭐 저는 이 정도 이야기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역대 대선 패배 후보들이 자숙의 시간을 갖는 일종의 간행을 처음으로 깬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열흘 만에 정치 행보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지금 자기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가 민주당을 뛰쳐나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문재인의 패권, 독식에 대한 저항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선 후보 당대표 모두 안철수 대표가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고요. 이제 그야말로 국민당은 이제 안철수당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고위 구성을 보면요. 현역 의원이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 그래 원외위원장 내지는 국회의원 지망생들이 최고위원회 포진에 있으면은 국민당의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최고위원에 대한 건의를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완전히 몇 번 했는데 안철수로 예. 몰빵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완벽한 안철수당이 되었고요. 근데 국회의원 몰빵 예. 아니, 저 안민석 의원, 사선 의원 안민석 의원의 지적은 저는 다시 맞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봅니다. 안민석 의원의 지적은 안철수 당이 되었다고 보고요. 예. 근데 안철수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싸우겠다. 그게 딱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 지지를 얻고 적폐와 싸우는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다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고요. 특히 안철수가 주장하는 극중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결국에는 이제 지방선거 전후해가지고 친박 빼고 또 민주당 빼고 나머지 세력을 자기 중심으로 세력화하겠다. 과거 제3지대죠. 그런 의미로 예. 친박 친문 제외 다 모여라. 예. 아마도 예. 현실적으로 재탕이죠, 이제 재탕. 바른정당 플러스 알파 이런 이제 연대 통합 이런 이제 포석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국민당의 지지 기반 지역이 호남인데 이런 안철수의 앞으로 극중주의 정치를 호남과 지지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굉장히 자기 정체성의 혼란, 자기 그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안민석 의원의 뭐 많은 지적을 상당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도 원외지 않습니까? 현재 원외죠. 원이 아니니까 초선으로 비록 원해. 당대표가 됐지만은 당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고위원들도 다 원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한 명을 빼고는 거의 뭐 다 원해. 정치 특히 신인들인데 네.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정치 신인들 그런 지도부를 바라보는 현역 초선, 재선, 삼선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보통?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홍준표 대표보다는 한 수 좀 떨어진다 저는 판단을 한 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되자마자 자신의 지금 상태가 원외 대표라는 걸 인식하고 자기 주변을 전부 현역 의원들 다 채웠어요. 현역 의원들로. 뭐 그런 반면에 안철수 대표는 원외 최고를 구성하고 더군다나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사파전을 벌인 그런 어떤 선거든 부모 형제 간에도 선거 치르고 나면은 금이 가는 건데 이미 금이 가 있는 당 조직을 어떻게 정비하고 앞으로 당대표의 어떤 입지를 강화할 것인가 이런 게 상당히 앞으로 관찰 대상입니다. 야, 이 아침에 김상태 의원님께서 명언을 주셨어요. 어떤 선거든 부모 형제 간에도 선거 후에는 앙금이 생긴다. 야, 이거는 참. 부모 자식 간에 선거 치르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니, 옛날에는요. 그러는 거죠. 저 아버지하고 자식이 출마 때문에 싸워가지고 같은 지역 가정 불화 생기고 그래가지고 돌아선 가정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럼 출마하지 못했고 아니, 가끔 있겠죠. 많이 있겠어요. 어쨌든 제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지망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여쭤봤는데 오늘 두 분이 처음으로 실토를 하시네요. 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아닌 지도부나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한다고 하는 실제로는 사실 무시라기보다는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오겠죠. 실제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도 없고. 아니, 특히 네. 안철수 대표 스스로도 원외고, 최고위원들도 다수가 원외라고 하면은, 이 지도부와 국민당 현역 의원들 사이에 느끼는 그 괴리,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뭐, 김성태 의원님은 그렇지 않지만은, 대체로 국회의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둘로 나눠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겠죠. 굉장히 무시한 앞으로 네. 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또 공장장께서 우리가 무시한다고 이렇게 정리를 무시 말고 해버렸는데 그러면은 예. 사실상 입지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건 뭐 저희들이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건의 행보나 소통 행보는 역대 최고로 해도 무방할 만큼 분명히 잘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선명한 야당, 국민의당의 입장을 안철수 대표가 가지겠다는데 선명한 야당 하려면은 국회의원들이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권하고 잘 싸워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4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잘 이끌어 가야만이 선명한 야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안철수 당대표의 뭐 이런 첫 행보는 그런 걸 여러 가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제 현 정부가 잘 싸워주기를 자유한국당에서 바라잖아요. 아니, 뭐, 네, 바라는 당연히. 정도가 아니라, 예. 뭐, 잘 싸우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예. 후방 지원도 하고, 또 때로는. 과실은 자유한국당이 먹고. 아니, 뭐, 굳이 먹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국민의 신뢰와 지지까지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를 먹을 이유는 별로 없는데,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독주는 좀 막을 수가 있겠죠. 지금 탈원전 문제나 건강보험 확대 문제처럼 이런 설익은 정책들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면서도 야당의 이해나 협조를 구하는 절차는 아예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치, 국민의 절대적 신뢰와 지지 기반이 바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야당하고 협치하자고 그러고 손을 내밀고 함께 가자고 하는데 네. 그리고 과거의 적폐에 대한 청산을 함께 선의 경쟁하자고 하는데 여당은 뭐 입만 뻥긋하면은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국민 지지 7, 80을 받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하고 폄하하는데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여야 관계가 서겠습니까? 여당이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이 여당을 존중하면서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 국민을 대상으로 서로가 포인트를 얻겠다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깎아내리기, 헐뜯기만 하는 이 야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눈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유한국당 그 인원수가 많은데도 지지도가 15% 겨우 넘을까 말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성하십시오. 바로 저 이야기를 불과 6개월 전에 저희가 하고 안민석 의원 야당 탄압하는 이야기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참 객세지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더군다나 150만 원. 안민석 의원이 미국에 가면은 이제 한국의 저명 인사 그러니까 이 정권의 아주 중요한 인사가 미국에 뜨는 걸로 되는 거. 이 세상이 변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의원님도 아니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안민석 의원 오면은요, 솔직히 공간에서도, 저 양반 또 왜, 미국에 왜 왔냐 그러던 사람이. 안민석이 초선인지 재선인지도 잘 그것도 모르겠는데. 몰랐어요, 근데 솔직히. 국민들 근데 어느 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면서 그 1호기 대통령과 함께 미국에 딱 뜨는 순간부터 세상은 바뀐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수용원으로 갔었죠. 그러니까 그 대단한 거였죠. 그만들 얘기하시고요. 그 얘기를.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김성태 내가 의원님? 분가 아니라, 배가 아프겠죠. 근데 미국 너무 자주 가지 마세요. 제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사선까지 비주류 생활 청산하고 이제 겨우 이제 주류에 진입해서 문재인 대통령 총애를 받고 특별 수용원을 간 게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아, 절대 배 안 아파요. 그렇지만 영접 너무 제가 잘 되면 좋아하고 그래도 김성태 의원님 한 분은 제가 챙겨 드릴 거 아니 아닙니까? 영접 좋아하고 이렇게 참 받드는 거 그거 지난 즐기다 토요일 날 보면은 청와대에서 안민석 의원 야성이 없어지니까 내가 지난 그걸 토요일 날 제가 걱정하는 이야기 정말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인사 말씀하시면서 이번 정권 교체는 안민석 의원의 걸출한
걸출한 활동으로 정권 교체 가능했다. 그 말씀을 하셔서 국무총리도 공정하신, 그래서 제가 대통령도 인정하시고 국무총리가 공정한 걸출한 정치인이 공정한, 되었는데, 공정한, 예. 그래서 제가 이럴수록 더 겸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김성태 의원님이 저런 식으로 제게 저지르 되니까 도발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안 들을 수가 없네요. 아니 도발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안민석 의원이 미국에 떠는 것을 네. 이건 이미 미국에서 지금 우리 교표 사회에서도 안민석 의원 왔다 그러면은 한번 사진 한번 찍고 얼굴 한번 보려고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 이렇게 문자를 적어줬어요. 지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니 오직 방송 중에 지금 안민석 의원 사모님께서 지금 안민석 의원 아니, 그런 얘기 방송 그만하시고요. 태도가 얼마나 원세훈 국정원장 걱정스러워 보이는데. 파기환송심. 원세훈 이야기를 해요. 원세훈 예,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자, 원세훈의- 한 가지 30초밖에 안 남았기 예, 때문에 원세훈의-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만 아니, 얘기해 주세요. 누가 가장 떨고 있을까요? 원세훈의 4년 실형 누가 가장 떨고 있을까요? 국정원장에게 대선 개입 댓글 부대 이거 자, 판명됐는데 김성태 누가 의원님? 지시하신 사람이 예. 누굽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네. 가야 됩니까? 이제 칼 것은 그분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계획되고 기획된 어떤 방식으로 국정원 적폐청산으로 가면은 국민적 동의를 쉽게 얻지 못해요. 가면 안 됩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역대 정권마다 국정원을 이용만 했지 국정을 올바르게 가수 김광석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이 죽음을 추적한 영화가 어제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영화를 만든 사람이 또 화제입니다. 다이빙. 죄송합니다. 다이빙벨을 만든, 기자가 영화를 처음으로 만들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작품을 내놨습니다. 이상호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김광석 씨 죽음을, 이 영화는 죽음을 추적하는 거죠. 김광석 씨를 가수로서 기리는 영화가 아니라. 아유, 기대야죠. 일단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지금 20대 분들은 잘 모르세요. 네, 그렇죠. 물어보니까. 그래서 일단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가수인지,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드리고 시작하죠. 일단. 네. 하지만 영화의 주 테마는 김광석 씨의 죽음이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자살이 아니고 100% 네. 타살이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요약하면, 목을 매서 자살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날 갑자기. 네.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한 화제였습니다. 네, 큰 화제였고. 그리고 이제 부인이 당시에 이제 자살인 이유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나서 뭐, 이상하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네. 처음부터. 하지만 그 자살이라는 게 뒤엎어지지 않고 그냥 자살로 끝났죠. 사건은. 몇 년 전이죠, 벌써. 21년 됐습니다. 예. 21년 만에 그 죽음이 이상하다고 이걸 추적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뭡니까? 제가 물 먹은 사건이에요. SBS에서 특정을 했죠. 네. 야근에. 예. 그리고 제가 혼찌검이 나와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수습 기자였습니다. 수습 기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이 굉장히 남는 사건이었군요. 그럼요, 아팠죠. 네. 물 먹으면 그래서- 혼나죠, 그때 당시.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육두문자가 날라오죠. 그래서 오히려 사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남은 게 없나 계속 따라가 봤다. 장례식 내내 장례식장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따라가 봤고. 네. 그러니까 지난 20여 년간 계속해서 이것은 이상한 사건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군요. 그렇죠. 당시에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다 이상했어요. 근데 워낙 이제 그 부인께서 예. 자살이다라고 강변을 하셨고, 자살의 동기나 뭐 여러 가지 얘기하죠. 네, 우울증, 그리고 여자 관계, 네.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셨고, 대서특필되면서 이제 묻혀버렸죠. 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둘 다 사실이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반대야. 그거를 머릿속에 계속 담고 있다가 네. 이제는 이 이야기를 꼭 풀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 형식을 영화로 잡으신 거죠, 이제. 그러니까 MBC에 있을 때도 계속 이걸 보도를 추진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주변 분들이 이제 제가 물 먹어서 열심히 만회하려고 취재하는 기자
네. 그걸 아시고 주변 분들이 제보를 계속 해주셨어요. 수년 동안. 그래서 이제 뭐 카메라 출동, 뭐 사실은 2580 이런 프로에서 보도를 추진했는데 100% 이건 뭐 소송이 들어오는 사건이니까 보도를 못했죠. 근데 이제 회사 잘리고 나서 예. 이제는 뭐 소송을 당해도 회사가 아니라 내가 당하는 거니까. 뭐 제가 뒤집어 쓰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상호 기자의 주장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예. TBS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주장은 아니고요. 네. 100% 팩트로. 예. 이건 팩트만. 당연히 네, 팩트만 추려서. 근데 영화를 만들었죠. 보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스포일러를 빼고 그러면, 팩트로 기반해서 이 영화가 주장하는 김광석 씨 죽음의 의문점 네.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뭐 스포일러가 되겠는데요. 네, 이 어쩔 수 밖에도 많은 뭐 증거들이 영화 속에 전편에 심어 있기 때문에 몇 네. 가지만 주요한 걸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여자 관계 때문에 사망했다, 자살했다라고 첫 하는데 번째 나왔던 네. 이야기니까. 그 그게. 주장. 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반대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건 자세히 얘기하지 마시고 네네. 인사에 관한 얘기는 반대였다 어쨌든. 네네. 예. 그리고 우울증 약 그거는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크로스 체크했고 본인 그 부인분 네. 네 진술도 받아냈고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우울증 약도 부검 결과 확인되지 않았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네. 실제 부검 결과 우울증 약이 나오지 않았다. 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목에 3번 정도 목에 줄을 감아서 예. 누운 채 발견됐다라고 이제 최초 목격자인 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대목에서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저도 기억이 이제 얼핏 나는데 네. 목을 맸다면 이제 목이 메어진 채 발견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발견했을 때 이미 누워 있었다. 이상했거든요 그때도. 예. 그러니까 이게 목을 매서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가 아니었고 예. 목을 맨 채 계단에 누워 있었다고 했거든요 부인께서. 예. 그런데 이제 이미 현장을 훼손한 상태에서 119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 목에 줄을 풀고 예. 자기가 한 20분 정도 CPR을 하고 예. 그래도 안 살아나니까 이제 119를 불렀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예. 처음 발견할 때 근데 이제 소위 목을 매단 채가 아니었다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게 전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여하튼 3바퀴를 돌렸다고 했으면 목에 줄이 3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눌린 자국이. 줄에 의해서 눌린 자국 3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줄이 1개고 그나마 목 뒤쪽에는 줄이 없더라고요. 목 뒤쪽에는 흔히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죠. 사큰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다면 그 경우에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저희가 법의학자분들 만나서 여쭤봤더니 네. 그거는 누군가 뒤에서 교살, 목을 졸랐을 때 줄이 교차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정도 간격이 뜬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을, 스스로 맸다면 흔히 다 이렇게 완전히 남아야 되는데 꼭 줘야 되니까요. 남는 구석이 있다는 건 목이 안 조였다는 거니까. 그건 그 피가 통하죠, 그러면. 네. 그런데 이거는 손으로 잡고, 뒤에서 목을 졸랐을 때 네. 손을 잡은 줄이 교차되니까 네, 손이 손을 또 잡아야 되고. 그 부분이 남지 않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런 걸로 수정된다. 그거는 뭐 대단히 유력한 일단 자살이 아니라는 그러네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뒤에서 누군가 목을 졸랐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더구나 그렇다면 그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훔쳐서 어떻게 그러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네. 당시 현장에 전과 10범 이상 강력 범죄 경력이 있는 부인의 오빠가 계셨다. 이거 굉장히 소송을 바로 당하실 내용이네요. 네. 뭐 취재된 팩트고 네. 그리고 현재 공소시효가 만료됐어요. 그래서 실체적 그렇군요. 진실을 밝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부인께서 저한테 소송을 걸어주시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 김광석 영화는 저 도발입니까? 도발은 아니고 팩트를 통해서 확인하기 위한 도발입니까? 말하자면 그렇게도 해석하셔도 좋겠네요. 근데 네. 뭐 소송을 안 하셔서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인들 사이에서도 타살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다는 얘기를 간간히 들었어요. 네. 지인들은 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그분들은 이제 생활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평소 생활로 네네. 보아서 예를 들어 우울증 때문에 여자 문제 때문에 자살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내가 잘 아는 그 친구가 이런 얘기군요. 이를테면은 서혜순 씨가 김광석 씨를 만나기 전에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 그리고 애도 있었다. 심지어 애를 낳아서 죽였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지인분들이 사실 그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처럼 소송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 경우에 이제 알고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퍼졌는데 이제 팩트 확인 단계를 거쳐서 제가 소송을 각오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내용들이 영화에 담겨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이상한 점을 따박따박 찾아가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은 당시 사건 당시 일반인들이야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리고 지인들은 또 수사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경찰은 그런 언론 플레이에 영향을 받나 하도록 거의 안 받거나 눈앞에 있는 증거 가지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놓친 거죠? 대부분 이런 내용들은 이제 사후 몇 년, 5년, 10년을 거치면서 주변 분들이 바로 측근, 친구들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 이상하다 해서 저한테 나중에 제보해 주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경찰들이 인지를 못한 부분이 많았고 사건이 예를 들어서 뜬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되면 그 당시에는 프로파일러 개념도 없었고 20년 전에는 네. 대부분 지금도 그런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만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국가수에서 확인해주는 사실 국가수 부검이 뒤집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 변사자를 대하는 공권력의 태도와 수사상의 시스템의 문제를 저는 사실 크게는 지적하고 싶었던 문제인데 이를테면은 현장이 보존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경우는 훼손됐죠. 목격자에 의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의학 지식이 있는 검안 의 이런 분들이 사실 현장에 나가야 되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나가게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한 변사자들이 대단히 많고 1년에 한 3만 명 정도 달하는 변사자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고서는 현장에 경찰력이 만성적인 사실 업무 과중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경찰 책임만 묻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안이었죠. 그렇다고 이 사안은 대단한 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인데 경찰이 그렇게 초동수사 비롯해서 부실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서 거짓말 탐지기라든가 기본적인 조사는 했을까 아닌가요? 그 당시에 부인에 대해서 혐의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수사하지는 못했죠. 그 제가 수습 기자라서 취재력이 한계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2002년에 검찰에서 제가 다시 기획 취재를 하면서 검찰이랑 접촉해서 제가 인터뷰한 부인의 육성 테이프를 넘겨서 그걸로 거짓말 탐지를 돌린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네. 사건 당시가 아니라? 사건 당시에는 검찰이 워낙 완강하게 수사를 안 했어요. 더구나 지휘를. 그분이 연수 가신다고 짐 싸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거 취재하냐고. 그래서 어쨌든 취재한 목소리를 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집어넣어 본 적이 있다?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짓말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직접 간 게 아니라 목소리만 가지고 했으니까 그게 정확도가. 저도 그게 가능하냐고 여쭤봤더니 그게 그 비디오 테이프였거든요. 근데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답니다. 비디오 테이프로도. 표정이라든가 억양, 눈의 떨림, 깜빡거림, 그런 것들로 전문가분들이시니까요.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라고 네. 그때 확신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확신한다고 거짓말 탐지기 경찰의 전문가가 얘기했다. 네. 지금 얘기하실 수 없는 다른 정황들도 그 안에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겠죠. 사실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 네, 다른 테이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가슴 아픈 좀 그런 내용들이 좀 그러면 있죠. 네. 김광석 씨, 누구의 죽음이든 마찬가지지만 김광석 씨 죽음의 억울한 점 혹은 진실을 밝히는 목적 하나 그럼 분명히 이해가 되고 또 있습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꼭 도달하고 싶은 목적이 있으니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김광석 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었고요. 네. 요즘에도 계속 젊은 분들까지도 뭐 이미 우리 기성세대는 마찬가지지만 김광석 음악을 통해서 많이 위안을 받잖아요. 가수 아이유가 어떤 CF에서 네. 한번 그 CG를 통해 등장한 적이 있죠. 예, 김광석 씨. 그 가수입니다. 예.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건 뭐 당연한데. 근데 이분을 네. 통해서 이제 변사자 네. 문제까지도 같이 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공소시효가 도가 됐고 하지만 제가 뭐 정치인들 만나서 영화를 많이 보여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미 이제 경찰이나 검찰 수사력이 충분히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김광석 케이스처럼 의심이 명백하고 가해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가해 혐의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 수 있다. 다만 여론이 좀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뭐 특별법을 만들거나 해서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고 재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이제 정치인 한두 명이 주장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렇죠. 예. 어제 개봉했죠? 네, 했습니다. 예. 근데 영화 나온 걸 아직 잘 모르셔가지고 예. 더구나 이제 이게 좀 사건으로 이렇게 비춰지다 보니까 재미없지 않을까. 근데 제가 다이빙배를 지난번에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사실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영화를 내가 못 만들었구나. 예, 제가 한마디만 하자면 네. 감독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음악 영화 형식으로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6곡의 노래를 썼는데 실제로 김광석 씨가 처했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노래들이 다시 나오면서 다시 노래들을 발견했다. 영화적 완성도가 훨씬 올라갔다. 예, 다이빙 배를 생각하지 마시다. 두 번째 감독으로 훨씬 더 높은 완성도다. 예. 자, 이제 가시기 전에 MBC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가시죠. 영화 공범자들이 좀 크게 역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영화가 사회를 변혁하는데 얼마나 역할할 수 있는가. 현실 사태와 굉장히 시너지를 네, 서로 내고 교호하죠.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광석도 예. 공범자들의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공소시효 영화가 됐으면 문제도 좋겠다. 이참에 네. 예, 공소시효가 특히 살인사건에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있다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최근 살인 사건은 이제 공소시효가 없어졌어요. 2000년 이전인가요? 그렇죠. 예. 네. 그건 안 되잖아요, 아직도. 네, 안 되죠. 근데 2000년 이전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딱 마침. 그래서 이 영화가 공소시효 문제까지도 공론화하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이상호 기자한테도 있을 것이고 영화 자체도 성공하길 이번에는 빕니다. 네.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리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목표 관객수 도달하면 다시 한번 모시기로 할 텐데 목표 관객수가 많이 봐주시면 그걸 만족하겠습니다. 네, 3,0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자, 저희는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 방송 내용 중에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혹은 뭐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시면 저희가 반론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MBC, KBS 기자 경영진 사태 촉구하면서 제작 거부에 돌입했는데 MBC, KBS 기자들에게 사실은 용기를 준 영화가 있어요. 예, 공범자들 저희가 가처분 신청 때 한번 연결했었는데 어제 관객 수가 15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공범자들을 만든 최승호 PD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백의 흥행을 넘어선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자백은 14만 3천 명이었는데, 어제 공범자들이 15만 6천 명이니까. 예. 목소리가 약간 거만해지신 것 같습니다. 예. 뭐 덕분입니다. 뉴스 예. 공장에서도 이렇게 다뤄주시고. 목소리를 쫙 알고 이렇게 거만해지신 것 같은데. 자,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공범자들을 많이 찾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영방송 내부 사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몰랐어요. 그동안 보수 언론들을 굉장히 이제 보도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 이제 이런 일까지 벌어졌느냐. 엽기적인 상황이 보이니까 네. 굉장히 많이 놀라시고. 예를 들어서 엽기적 상황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영화에 나오는. PD 수첩
왜 아주 뛰어난 PD, 불만 제로를 기획까지 했던 그 PD를 아이스링크에 보내가지고 눈 치우도록 만드는 뭐 이런 장면들. 건강을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예? 건강을 위해서 눈을 치우고. 예, 기자들, 아나운서들 뭐 다 그렇게 보내서 완전히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돈 받고 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하고 할 때, 예. 물론 당연히 이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기자로서는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대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자 PD들을 그런 식으로 비제작 부서 뭐 협찬 따오는데 뭐 이런데, 세트장 관리하는 직무, 이런 쪽으로 보내가지고, 뛰어난 사람들일수록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이런 상황이 보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예. 그걸 이제 생생한 화면으로 보게 된 건데, 네. 그 영화의 어딘가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네, 등장합니다. 예.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언론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꼭 모셔야 되는 그런 주인공이었죠. 예, 그래서 가서 뵀습니다. 그 앞에서 한없이 기다리다가 불쑥 마이크를 들이대고 그래서 찍힌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걸 봤을까요? 영화를? 글쎄요, 뭐 영화를 보시기까지 하셨겠어요. 근데 이제 아마 보고는 받았겠죠. 예, 보고는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그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를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4년 전에도 한번 인터뷰를 시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4대강 수심 6m 예.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갈 때, 제가 이제 환영 인파 속에 섞여가지고 질문을 던졌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서 이를 좀 기억은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 눈치가. 제가 이제. 기자님 얼굴이 그렇게 기억할 만큼 특별한 얼굴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4년 만에 4년 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제 반가운 얼굴로 오셨어요. 그래서 악수도 하고. 그 나중에는 이제 제가 질문을 던졌거든요. 언론의 파괴자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제 유체이탈하는 그런 답변을 하면서 저한테 딱 질문을 던지는데 요새 뭐 해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네. 관심이 좀 있으시다는 얘기죠. 네, 그 장면이 지금 화제가 좀 되고 있고. 네. 근데 이 영화도 이제 힘이 보탬이 크게 된 것 같습니다. 이 MBC에서 KBS 기자들도 이제 제작 거부에 돌입했는데 오늘 총파업 찬반 투표도 MBC 노조에서 한다고 하고 아마도 가결될 것 같은데 분위기상. 그럼요. 예, 가결될 겁니다. 네. 예. KBS도 그렇고요. 예. 이 공영방송 정상화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과거 정권들은 힘으로 눌러서 어떻게 잘라내버렸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해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사실 MBC 같은 경우 특히 굉장히 저희들은 불법적인 행태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부적으로 부당노동 행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 행위들이 많았는데 그걸 저희들이 계속 이제 검찰이나 노동부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고발도 하고 방통위원회에도 이 문제 이렇게 관리 감독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방문진을 해결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외면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새 정부에서는 그 문제를 원칙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근로감독을 해서 지금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검찰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칙적으로만 처리되면 저는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공영방송을 완전히 망쳐도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다. 공영방송의 경영진이. 이런 정말 완전히 공영방송 망치는데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공영방송의 걸 견제하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언론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인 장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뭐 충분히 깊은 조사가 이루어지면 조치할 근거들이 많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법대로만 하면 해결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네. 자, 15만 돌파에 저희가 한번 짧게 연결했는데, 앞으로 25만 돌파하면, 그때는 제가 모른 척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가 좀 다뤄주십시오. 네, 예. 그때 되면 스튜디오에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공범자들의 감독 최승호 PD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고영태 씨. 현재 재판을 받고 있죠. 어제도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도 중요합니다만 고영태 씨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해서 진행사항 중간 체크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고영태 씨 변호인 김명민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고영태 씨 혐의를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고영태 씨는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알선 수재, 그리고 사기, 마지막 하나는 사설경마장 운영을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자, 어제 알선 수재 혐의 관련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네. 어제 증인신문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이제 어제와 지난 금요일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그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돈을 주었다는 사람, 예. 그리고 세관장으로 임명된 사람, 그리고 관세청장으로 임명된 사람, 네. 3명이 나와서 증인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일단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알선수재라는 게 세관장을 고영태와 최순실을 통해서 세관장을 안 될 사람을 임명하면서 네. 고영태가 돈을 주었다라는 제3자한테 돈을 받았다라는 이런 구조거든요. 인사청탁을 하는데 중간에 돈을 받았다는 거죠. 예. 네. 일단 인사청탁의 대상이 됐던 승진했던 사람이 돈을 준 게 아니라 네. 제3자가 돈을 줬다라는 것도 좀 특이한 구조입니다. 그렇죠. 합니다. 네. 어쨌든간 돈을 주었다라는 사람의 진술은 일단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잘 기억이 안 나고 자기가 돈을 준 건 맞는데 나머지 사실들은 대부분 다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고, 예. 그리고 돈을 준 명목에 대해서도 뭐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는데 나머지 2 공무원들이 돈을 줬다라는 사람의 진술과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해서 돈을 줬다라는 사람의 진술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 때문에 사실 이 진술 하나로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셈인데 실제로는 근데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돈을 줬다는 사실만 얘기하지 나머지는 불분명하고 그리고 그 돈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죠. 이제 그렇죠. 돈을 줬다는 사람 주장에 의하면 그 사람들을 승진시키려고 돈을 제3자인 자신이 줬다는 건데 이것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주어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혜택을 입은 바 없다거나 혹은 뭐 전혀 상관없다는 식의 진술을 했나 보죠. 구체적인 거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여하간 신빙성이 깨졌다고 표현하시니까. 예. 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들에 대해서 너무 다른 얘기들을 해왔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줬다는 사람은 고영태가 영향력이 크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지만 나머지 2분은 고영태는 잘 모르겠다. 저 사람은 무슨 영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최순실은 알아도 고영태는 최순실한테 이렇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 정도 혹은 의존하는 사람 정도의 관계인지는 알겠지만 뭐 고영태가 무슨 영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들이 실제 그러면 그 돈을 준 사람이 목적한 대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승진 같은 경우들은 이루어졌는데 돈을 준 사람은 나중에는 명목 자체를 또 바꿉니다. 자기의 승진과 관련해서 돈을 줬다라고 또 말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의 승진과는 사실 상관이 없다라는 게 나머지 2명의 진술에 의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이 나머지 2 증인으로부터 나온 거군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일종의 허위 자백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허위 자백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지의 폭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진술을 하는데 그 객관적인 사실과 너무 달라서 객관적인 사실을 들이대면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무지의 폭로라고 부르는데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그 내밀한 사정, 진짜 범행을 저지른 사람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사정을 이제 우리가 비밀의 폭로라고도 부르는데 비밀의 폭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참고해서 들으시고, 예. 어쨌든 공판이 진행 중이니까, 더 디테일한 거는 다루지 않도록 하고요. 또한 이제 저희는 중간 체크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리고 이제 그 처음부터 이 사건은 그 매우 이례적이라고,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을 하셨는데,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 이례적인 점들이 있습니까? 네,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검찰이 신청했던 증거를, 지금 철회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검찰이 자신들이 신청했던 증거를 철회하고 있다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보통 검찰은 한번 증거를 신청하면 변호인들이 이건 상관없는 증거니까 철회해라 얘기를 해도 철회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하죠, 이 오히려. 사건은 네. 그런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신청했던 증거들을 철회를 하고 있고 증인들을 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최초의 고영태 재판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하자라고 신청을 했을 때 검찰의 반박 논리가 증인이 너무 많아서 국민참여 재판이 어렵다라는 게 반박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증인들을 지금 철회하고 있어서 이게 왜 모순된 행동들을 하느냐라고 저희가 뭐 좀 약간의 반발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이 재판을 굉장히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예. 그건 어떻게, 그 이유를. 네, 보십니까? 그게 이제 검찰이 증거나 증인을 철회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재판이 빨리 끝나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 근거로는 그 고영태의 구속기간이 11월경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재판이 빨리 끝나야 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증거가 많고 다툼이 있고 이제 뭐 변호인들 판단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증인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보석으로 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좀 충분히 준비하면서 천천히 진행을 해도 된다라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 예, 저희의 생각과는 이제 전혀 달리 검찰은 재판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재판부도 일단 뭐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이다 보니까 재판은 구속 기간 내에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측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고가 되기 전에 유죄로 끝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국면이 일정 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사안은. 네, 뭐 그런 의심을 해볼 여지는 있죠. 특히나 이제 최순실 씨의 재판도 결국엔 최순실 씨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의 결정적인 그 최초 그 제보자였고 네. 그 전체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중심축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고영태였는데 고영태가 어쨌든간 무엇인가로 유죄, 특히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개인의 이익을 뭐 취했다라고 유죄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쪽 재판에서는 뭐 유리한 국면이 그렇죠. 조성될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다든가 그걸 네, 맞습니다. 들고 나와서 그쪽 변호인단이 그런 주장을 하겠죠. 아무래도. 예. 뭐 어쨌든 네, 그런 아무래도 의구심이. 예. 네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 또 고영태 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언론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민사 소송 제기를 해서 며칠 전에 고영태 씨가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변호인에게 전달이 되진 않았고. 민사라는 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시영 씨가 아마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소장을 저희가 전달받아서 조만간 이제 답변서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특이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뭐 허위사실 유포나 형사로 하지 않습니까? 민사로 왜 네, 했을까요? 보통 이제 형사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마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형사로 고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시영 씨가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사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한 입증 책임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그 이제 피고 그 말을 했던 사람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사를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굳이 그래서 민사를 한 거군요. 입은 닫게 만들면서 본인은 조사받을 대상에서 빠지는 전략. 네. 이렇게 이해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영태 씨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챙겨봤습니다. 고영태 씨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였습니다. 은닉재산 프로파일러 안원구 전 대구 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수 번네. 저희 PD가 얘기 듣다가 자기가 빠져가지고 번개칠 타이밍을 계속 놓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한번 쳐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습하신 것 같네요. 네. 자, 지난주부터, 은닉재산 말고, 최근에 터지기 시작한 사건들에 네. 대해서 너무나 직접 당사자라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들이 자꾸 있어서 오늘도 이어서 얘기하겠는데, 지난주는 이제 도곡동 땅 실소유주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예, 도곡동 땅의 중요한 이유는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다스의 실소유주고 다스의 실소유주가 결국 BBK 실소유주다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근데 이제 도곡땅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전표를 보시는 바람에 우여곡절 끝에 감옥까지 갔다 오셔서 지난주에 잠깐 정리를 했고요. 이번 주에 예. 또 불거진 사건 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최순실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결국은 지금까지 얘기한 표적 수사라고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태강 실업 세무조사. 예. 요 태강 실업 세무조사 때 이 조사를 하라고 지시받은 당사자입니다. 청장님이. 그렇습니다. 사건의 핵심 중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 사안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예.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자체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자, 우선,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사실은 명백한 표적 수사다. 예. 표적 정치 보복 수사라고 봐야죠. 예. 왜 그러냐. 자, 간단히 요약하면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던 박연차 회장에 대해서 찍어서. 네. 예. 사실은, 그런 식으로 세무조사할 사안이 아니었는데 찍어서. 예. 털어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 당시에 이제 촛불을 그때 강우병 촛불이 막 네. 엄청나게 커졌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아마 산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 걱정도 하고 했다는 그런 네. 말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상황의 뒤에, 촛불의 뒤에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있다고 그 당시에 판단했던 것 같아요. 예, 이명박 정권이 그렇게 지목을 하고 예. 자발적인 사실 먹거리를 걱정하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뒤에 촛불을 누가 사줬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그 말의 의미는 그 뒤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시위를 주도하거나 지시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해당 당시 이명박 정권은 그렇게 의심을 하였고 실제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찍어서 제거하기 위해서 시작한 프로젝트 1번이 바로 이거였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물들, 예. 예를 들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허리 수술을 하신 우리들 병원, 네. 그 다음에 잘 가던 밥집. 삼계탕집. 삼계탕집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잘 아는 지인이 네. 그걸 운영하고 있었는데, 뭐라는 네네네. 유명한 집이죠. 그 삼계탕집을 세무조사를 또 했다는 거죠. 삼계탕집을 세무조사하는 건 정말 삼계탕집을 털고 예, 다 털어본 거죠, 주변에. 그 다음에 무슨 또 골프장을 운영하던 네. J로 시작하는 골프장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든 모든 사람들을 조사를 했던 근데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태강 실업에 대한 예. 저걸 걸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들 그때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 거 아니냐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게 왜 표적 수사고 기획 수사냐 이제 그 얘기를 또 해주셔야죠. 이 이제 표적 수사와 기획 조사라고 보는 의미는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조사 같으면은 이제 개선을 따라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죠. 개선이라는 게 뭡니까? 라인 이제 그 라인을 조사 따라서. 라인이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를 들면 서울청 4국의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본청장, 서울청장, 조사국장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이 내려가는데 정상적인 라인이 있는데 사실 제가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저는 그 당시에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으로 있었단 말이죠. 세운관리국장. 그 휴가가 있던 저를 예. 휴가 중에 저를 불러가지고 갑자기 불러서. 본청장실로 그것도 저는 그때 당시 소속이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니까 네. 정상적인 지시 같으면 서울청장한테 지시가 내려와야 되고 네. 서울청장이 저를 불러가지고 지시를 하는 게 그게 순서죠. 그리고 이 사안을 조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조사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계제가 안 됐죠. 그러니까 총장이 그 보직에 있지 않은 사람을 직접 부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휴가 중에 예. 그 일요일 날로 기획을 하는데요. 네, 갑자기 전화 온 거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제 청장실로 올라오라고 해서 정말 그 가기 싫었지만 네. 그럼 뭐 오라고 하니까 상사가 오라 그러니까 네. 또 가야 된다고 생각해 갔는데 가셨어요. 예, 네, 가서 갔더니 이제 태강실업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 네. 이 태강실업 세무조사해야지 노무현을 잡을 수 있다. 아, 실제 그런 얘기 했습니까? 이야기를 했죠. 그 자리에서? 예. 직접 들으신 얘기예요? 직접 들은 이야기죠. 그래서 번개. 아, 또 우리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헛발리는 번개. 예.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인데 네. 정상적인 절차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절차를 밟아서 지시를 하면 한상률 총장이었죠, 당시에. 그 당시 한상윤 청장이었죠. 예.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소극적인 저항을 했죠. 예. 그 절차를 밟아달라. 소극적인 저항을. 그랬더니 하셨는데. 아니 청장이 지시를 밟아주면 될 거 아니냐 네.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조사국장이 아닌 사람한테 예. 그 하락하면 그 일을 맡기는 그 정당한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장이 시키면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잡으려면 이거 해야 되니까 네가 해 이거 아닙니까? 예. 한마디로.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국제조세관리관도 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총무과장 할 때 본청 총무과장도 제가 했는데 그때 이제 베트남을 청장을 수행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그 다른 청장님을.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베트남 청장을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제가 만난 적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베트남 이 박연차 회장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그 국빈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상률 청장이 내한테 해서 내가 그때 그분의 위치를 알은 일단 거죠. 조사를 했군요. 쭉 조사를 예,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국빈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가서는 네. 이 베트남 청장의 그 협조를 얻어내기 어렵다. 아하.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가야 된다. 베트남에서 대우를 받는 기업인이니까 그냥은 안 해줄 것이고 아는 사람이 가야 한다. 그렇죠. 베트남을 털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죠. 당신이 베트남 쪽 해본 적 있지 않냐. 베트남을 여러분 가기도 했고 이제 오면은 그분들하고도 그 접촉이 있었고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이유로 뭐 조사국장도 아닌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 말도 했고. 예. 노무현 대통령 잡으려고 하는 그렇게 했다고 거잖아요. 했고 그리고 그 순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대구청장에서 자천시켜놨잖아요. 예. 서울청 세원관리국장 한 예. 서너 단계를 자천시켜놨는데 그 명예를 대학생을 중학교로 가라고 한 거죠. 성과를 내면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 아. 이렇게 이제 또 자천을 시켜놓고 예, 말 들으면 다시 올려줄게. 그렇게 이제 또 그 덥석 물지 그러셨어요. 그 상황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당연히. 내용이.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도 그 이야기만 하면 막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그걸 하라 그러니까 좋을 리가 없죠. 제가. 예.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하라고 하니 내심 계속 이제 절차를 밟아라 뭐 그렇게 다른 이야기하는데 이유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런데 하라면 하는 거지, 뭐, 말이 많으냐는 형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하라고 하면서, 조사에 투입할 것을 이제 지시하길래, 그럼 절차를 밟아주고 명령을 내려달라. 네. 그러면 내가 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건 내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네. 얼마 안 있으면 베트남 청장이 올 거다. 네. 그러면 그 베트남 청장을 내가 또 다시 접대를 하라는 거예요. 영접을 하고. 예. 네. 그래서 내가 베트남 청장을 영접하고 이런 것도 제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예. 오면 그 국제조세 관리관 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고. 보직이 다 있는데. 다 있는데 거기 다 그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도 나오긴 나왔더라고요.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베트남 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 한국하고 베트남 청장 회의가 있어서 그 당시에 중구에 있는 한국의 집에 예. 저를 거기에 참석하라고 한 거예요. 예. 그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 예, 일단 가서. 근데 저는 퇴근을 해버렸죠. 예. 참석하라고 여러 번 지시가 내려왔는데. 항상 소극적 저항. 그 당시에. 싫어, 퇴근, 뭐 이런 거. 예. 제가 퇴근을 해서 집에 가 있는데 그 당시 국제조세관리관을 할 때 제가 같이 근무했던 과장이 예.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계속 독촉 전화가 옵니다. 빨리 참석하라고. 청장이 이제 명령했겠죠. 빨리 그렇죠. 풀으라고. 그래서 예. 실제로 한상윤 청장이 나를 계속 빨리 오라고 한다고 지시가 떨어졌다. 그래서 오라고 해서 제가 그때 가면은 이제 술을 먹을 걸 알고 이제 집사람 차를 타고 저는 이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니까. 소극적으로 가셨어요. 예, 갔어요. 예. 그 자리에 이제 앉아가 있는데 이제 베트남 벌써 가니까 건하게 이제 그 저녁 자리가 이제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저를 거기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베트남 세무조사에 박연차 태강실업 세무조사에 저를 투입하지 않았다라고 한상유리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정치적 세무조사로 이제 이게 저희가 참석했다는 자체가 이제 정치적 세무조사로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예. 둘 사이에만 얘기했을 때는 두 사람이 얘기 안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 자리에 간 순간부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거짓말을 했어요? 다 거짓말하고 검찰에서 나중에 한상률 청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미국에 도망갔다 다시 와서 전전 조사받을 때 제가 그때 참고인 자격으로 한상률 피의자의 안원구인 참고인 자격으로 제가 가서 대질신문을 요청을 합니다. 제가. 대질신문. 그래서 그 대질신문에는 영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 제가 그 자리에 올 수도 없었고 오지도 않았다고 계속 부인을 하고 그전 사전 그 검찰 조사에서도 그 부인을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만나서 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제가 거기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거를 설명을 하는 과정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거짓말했던 것이 오히려 자기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들통나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재밌네요.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저를 계속 그 베트남 그 조사에 안홍구는 세원관리국장이고 밖에서 보면 제가 거의 전혀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조사할 이유도 없고. 조사할 이유도 없고 그것도 베트남 그 청장이 왔는 자리에도 제가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갈 수도 없었다라고 계속 부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하고 그러니까 안홍구하고 그 베트남 청장이 얼굴을 마주 보는 순간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결국 저를 베트남 세무조사에 투입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를 보는 두 사람이 만나는 걸 본 당사자는 자기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거기에 그 자리에 없었다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다가 부인해야 될 게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죠. 부인하다가 어떤 부분은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드러나 버렸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뭐 저를 투입하려고는 했는데 그 뭐 날짜는 다르다. 뭐 언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변명으로 투입했다는 사실은 시인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원래 태광실업은 중소기업 재계 600위권 중소기업이었고 또 부산에 근거했기 때문에 서울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사국에서 특별 세무조사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렇습니다. 적극적이다.
그거는 이제 교차조사라는 그 명목으로 했다고 하죠. 예. 근데 이 교차조사라는 건 A 지방청과 B 지방청이 청에 서로 결탁했을까 손을 봐. 바꿔가지고 조사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꿔서. 지역에서 그 보통 우리가 토착 세력이라고 보통 예. 이야기하는데 유력 기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에 있는 유력 기업인들은 그 해당 지방청하고는 또 서로 긴밀한 관계 있을 있을 수 거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손을 바꿔서 조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보통 동네를 조사하는 거죠. 교차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 하명 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뭐 중수부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할 정도 검찰 중수부에 해당된다는 서울청 조사 4국을 거기다 이제 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고는 전례가 없는 예, 그런 일은 핑계에 불과하고 그렇습니다. 그때도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또 표적 수사라고 할 만한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뭐 천신일 이야기도 나오던데. 예,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천신일 씨라고 그때 네, 유명했죠. 그 예.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예, 그 밀접한 학교 관계가 있는. 동기인가 이런 분인데 그분이 특별히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하고 이 박연차 회장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형제가 같은 그런 네.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분이 특별히 부탁을 하고 했는데도 이 조사는 계속 진행이 됐다. 아하. 그러니까 박연차 회장도 나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로비를 하긴 했군요. 그렇죠. 예, 하긴 했는데 그게 안 통하더라. 그것 예, 조사도. 전혀 조차 안 동했다는 이야기는 그보다 더 큰 힘이 작용했다는 거죠. 천신일 회장보다도 더 힘센 사람이 예. 한 게 아니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청장님은 그런 식으로 해서 부인하고 뭐 소극적으로 저항하고 안 한다고 해서 결국은 안 했다고 하면 실제 태강실업 세무조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이유는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다 승승장구했죠. 그 당시에 이제 조사 라인에 있었던 분들, 네. 또 그 밑에 그 라인 선상에 있었던 실무자들까지도 네. 아마 그 이후에 그 인사 경로를 보면 네. 아마 다들 그 승승장구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승승장구.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들은 뭐 승진하고 좋은 자리 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는 뭐 결과로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한상률 전 총장이 이 건으로 조사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결론이 났죠? 이 자체는 검찰에서 이 자체를 조사를 다 저하고 대실까지 다 했는데도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저것도 없이 다 덮어버렸어요. 기소 자체를 안 했죠. 아, 다 덮어버렸군요. 그 본인이 뭐 이 직권을 남용을 했는지 아니면 네. 뭐 표적 조사 자체가 뭐 검찰 어느 상황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보는데 뭐 보는 건 나중에 시인을 다 했고 네.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조차 아예 기소 자체도 안 했죠. 그런데 당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니까요. 그 당시에 검찰 조사의 그 요지는 네. 안홍구의 거짓말을 만들기 위한 조사였어요. 아, 실제. 그러니까 피의자는 한상률이었고 참고인이 안홍구인데 실제로는 저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조사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검사가 이제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볼 때는 저의 말이 100% 다 맞다. 그러나 나중에 사석에서 한 말입니까? 네. 검찰청 내에서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조사받을 때 아니고 조사 끝나고 나서. 그렇죠. 조사 끝나고 나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좀 해달라고 저한테 그렇게까지 당부를. 검사도 당시 하명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게 봐야죠. 예. 한상률 전 청장도 하명 조사를 했던 것이고, 청장님도 하명 조사를 당해가지고 결국은 감옥 가시죠. 예. 감옥 가시는데, 그러면 한상률 전 청장은 피의자였지만, 형식은 피의자였지만, 면제해주기 위한 것이죠. 면제부 조사였다는 것이 거의 제가 그 당시에 받은 느낌이 확실한 것입니다. 결과도 그렇죠. 예. 실제로 그 조사 이후에 소위 다 털리고 나서 털어지고. 예, 이거 말고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태강실업 세무조사였을 뿐이고, 예. 그 외에 그 혐의 사항들이 많았는데, 예. 그 내용들도 다 사실은 다 밝혀졌죠. 다 밝혀졌는데도 무슨 연유인지
그 당시에 미국 가 있는 동안에 받았던 고문료, 예. 고문료 7억 5,900만 원인가. 고문료라는 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고문료는 기업에다가 예. 자문을 하고 예. 그 대가로 받는 돈인데 그렇죠. 그 현장 한국에 있지도 않는데 예. 미국에서 그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말들이 많았죠. 예. 그러니까 소위 체재비를 그렇죠. 미국에 있는 동안 한국에 돌아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체재비를 대기업이 대준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은 보고서 몇 개 쓰고 몇 억씩 받았으니까요. 그 보고서도 아주 뭐 광고와 관련된 보고서. 그 본인이 광고에 그렇게 전문가인 줄 저는 몰랐어요. 그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렇습니까? 이게 이걸로 몇 억씩 받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여하간 대기업으로부터 결국은 그동안에 체재하는 비용을 받았다. 그래서 그 네. 보고서 하나를 가지고 고문료는 다 기소 자체에서 뺐고 그것도 다 빼버렸고. 빼버렸고 예. 그 기소를 한 것은 주정회사에서 예. 받은 뭐 고문료인데 그걸 6,900만 원을 가지고 기소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결국 그것도 한 건으로 했네. 그 기소도 이제 한 건으로 했는데. 현직에 있는 과장이 예. 주선을 해서 예. 본인이 받게 된 건데 예. 그 현직에 있는 저 과장은 거기서 이제 기소해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기소 유예를 해버렸어요. 그 공동 정범으로 봐야 되는데 예. 그 기소 유예를 해버렸죠. 예. 친절하고. 그러니까 그 실제로 주관했던 그 직원을 기소를 유예해버리니까 예. 당연히 그 자체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무혐의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 당시에 한상률 전 청장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는 얘기도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천을 거의 다 받는 것으로까지 알려졌는데 하루 전날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기자로부터 들었죠. 왜 하루 전날 바뀌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본인은 당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나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돌던 이야기는 한상률 전 청장이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까지로 재등장하게 되면 다시 이야기가 불거진다. 그렇죠. 예. 그러려면 본인은 모르겠으나 다른 입 후보자들 예. 그 사람들한테 그 영향을 미치게 돼서 오히려 전부 다 낙선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표적 수사의 예, 당사자가 국회의원까지 다시 되면 그 사안으로 당시 총선이 그 논란으로 다시 이제 휩싸일 것이고 그러면 예. 불리하다 뭐 이런 판단이었다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고 그런 추정들이 많이 나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본인이 직접 그 연루됐던 태광실업 세무조사, 기획조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누가 했을까요? 누가 이걸 지시했을까요? 그 지시를 그 당시에 이제 한상률 청장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예. 독대했다는 얘기는 여러 번 독대를 한두 번 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조사 결과는 그거를 민정실을 패스를 해버린 거예요. 뭐 요즘 뭐 코리아 패싱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민정 패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에서 상당히 그걸 불만이었고 그걸 국세청에다가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그 조선일보 기사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직접 둘이가 다이렉트로 이야기했는 것 같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그 두 사람의 전화를 제가 옆에 있을 때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상률 청장이 다이렉트로 통화하는 내용을 직접 들으셨다고요? 그렇죠. 저하고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많이 계셨네. 그 전화를 받는데 이제 그때 뭐 추정을 할 수밖에 없긴 한데 전화를 제가 듣지는 못했으니까 손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지켜듭니다. 와, 이 전화가 통화하는 여기하고 통화하는 거다라는 식이죠. 그래서 국세청장이 여기라고 할 때는 뭐 재무부 장관이겠어요? 아니면 대통령밖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추정하기 나와 그렇게 저는 인식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전화가 두 번 있었어요. 그런 전화가. 네. 예. 사건 현장에 많이 계셨군요. 그렇습니다. 자, 요거 할 얘기 더 있어요. 예, 요거 할 얘기 더 있는데, 태광실업이 표적 기획 세무조사였던 것은 그 출발부터 아예 한상률 청장이, 당시 안원구 청장님에게
노무현을 잡기 위해서 이걸 시작하는 거라고 말하는 순간 예, 그렇죠. 말했다는 것으로부터 이미 알 수 있는 내용. 네. 그거 직접 들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 사안은 저희가 아직도 뒷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1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2부, 흥미진진한 2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의 현장에 많이 계셨어요. 네. 최순실 은닉재산 추적하는 것은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기로 하고 태광실의 표적조사에 관한 것은 오늘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번개 한 번밖에 안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